네, 안녕하세요. 이번 특강은 기출문제로 쭉 해놨는데 기출문제 답 자체를 찾는 게 목적이 아니고 뭐 하나하나 내용을 이 4년 거 기출문제를 정리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내용이 쭉 정리가 될 것 같아서 마지막 총 정리를 한번 한다 생각하고 들으세요. 1번부터 봅시다. 2008년 1번. 발효와 호흡에서 공통적으로 거치는 과정은 어떤 것인가? 그러면 호흡이나 발효에 공통적으로 거치는 과정은 해당 과정은 공통적으로 거치죠. 우리가 C6H12O6 포도당이 일단 두 분자에 무슨 산 되는가? 필우산이 되죠. 그럼 포도당이 두 분자에 필우산 될 때 뭐가 떨어져 나가야 되는가? 그러면 포도당 수소 여기는 12개인데 여기 8개니까 4개의 수소가 떨어져 나가야 되죠. 그래서 누가 수소를 떼어내는가 하면 NAD. 그래서 이 NAD가 수소를 떼어내서 이 NADH 플러스 H이온 이렇게 돼야 되죠. 그래서 합해서 4개 떨어져 나가고 그 다음에 해당 과정에서 생성되는 ATP는 몇 ATP가 생성되는가? 이 ATP가 생성이 되죠. 그래서 해당 과정에서 이 ATP 원래 ATP가 몇 개 만들어지는가 그러면 우선 2개 먼저 소비가 되죠. 해당 과정에서 ATP 2개 소모되고 4개가 만들어지지. 그럼 2개 소모되고 4개 만들어졌으니까 2개 남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해당 과정에서 이 ATP가 생성된다. 여기 이제 해당 과정이고 산소가 충분하면 이게 어떻게 돼야 되는가 그러면 TCA 회로를 거치면서 이산화탄소가 되고 또 무슨 전달계를 거치는가? 전자전달계를 거치면서 물이 되죠. 요게 유기호흡이죠. 그래서 요 해당 과정 포도당 필우산 이산화탄소 물 티슈로 거치기 직전에 뭘로 먼저 거치는가 그러면 그래서 아세틸코아 A로 됐다가 티슈를 한 방 삥 돌면서 이산화탄소 떨어져 나가고 거기서 나오는 NADH나 FADH에 의해서 물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물 만들어주고 여기 이제 해당 과정 TCA 전자전달계 유기호흡인데 젖산 발효 같으면 요 필우산이 젖산으로 되죠. 젖산은 포도당의 절반이니까 포도당의 절반이면 3개, 6개, 3개 이렇게 돼야 되죠. 그래서 C3H6O3가 돼야 되니까 뭐가 돼야 되는가? 필우산이 산화가 돼야 돼요? 환원돼야 돼요? 그렇죠. 여기에 수소가 8개인데 여기 수소가 12개가 되잖아. 그럼 8개인데 12개가 되니까 필우산이 환원된다? 이렇게 얘기가 되죠. 그래서 환원되는데 그 환원될 때 뭘 이용하는가? 여기서 나온 NADH에서 나온 수소를 이용해야 되죠. 그래서 환원돼서 다시 이게 NAD로 되면서 수소가 4개가 여기로 들어가야 되지. 그래야 여기 8개인데 여기 12개 그럼 맞겠죠. 그래서 이렇게 거치면 뭐가 되는가? 유기호흡이고 이렇게 거치면 이게 바로 무슨 발효가 되는가? 젖산 발효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래서 호흡과 젖산 발효가 공통적으로 거치는 과정은 해당 과정 따라서 EATP가 생성된다. 그런데 필우산이 이제 이거는 젖산균이나 우리 몸의 근육에서 산소 없을 때 일하는 거죠. 그래서 젖산균이나 근육에서 산소가 없으면 이렇게 일어나고 우리 몸의 근육에도 산소가 충분하면 이렇게 일어나고 그런데 효모 같으면 이렇게 돼서 효모는 젖산 만드는 거 아니잖아요. 알코올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알코올 에탄올로 되죠. 그래서 에탄올 되는데 이 C2H5OH 에탄올 될 때도 마찬가지 수소가 6개 여기 2개니까 12개 그렇다면 뭐가 들어가야 되는가? 이게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필우산이 환원돼서 에탄올로 된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필우산이 환원돼서 마찬가지 요게 들어가는 거죠. 이 NADH H가 들어가서 이 NAD로 나오면서 이산화탄소가 떨어져 나가는데 여기는 탄소가 몇 개 있는가 하면 6개인데 여기는 탄소가 4개 있으니까 탄소가 4개 나가야 되고 또 산소가 6개인데 여기 산소 2개 있으니까 산소가 2개 나가야 되고 여기 4개 나가야 되죠. 6개인데 4개니까 2 나가야 되고 여기는 16개인데 2개 있으니까 4개 나가고 그래서 요 ECO2가 나가야 되죠. 요거는 무슨 발효가 되는가? 알코올 발효. 그래서
알코올 발효와 젖산 발효가 공통적으로 거치는 과정은 해당 과정을 공통적으로 거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알코올 발효하고 젖산 발효하고 알코올 발효 공통적으로 거치는 과정은 해당 과정.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나 더 발효 중에서 이산화탄소가 떨어져 나가는 발효는 무슨 발효만 이산화탄소가 떨어져 나가는가? 알코올 발효만. 그래서 알코올 발효는 탈탄산 효소가 작용하는 발효, 알코올 발효. 젖산 발효 탈탄산 효소 작용을 안 하죠. 딱 맞으니까. 그래서 젖산 발효에서는 탈탄산 효소 작용하지 않고 알코올 발효에서 탈탄산 효소가 작용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왜 바로 알코올 발효? 요 사이에 뭘로 먼저 됐다가 되는가 하면 필구산이 알코올 될 때 여기에 아세트 알데히드 됐다가 알코올 되는 거죠. CH3CHO 아세트 알데히드 분자식은 안 해도 괜찮아요. 아세트 알데히드 될 때 탈탄산 먼저 일어나고 알코올로 된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젖산 발효와 알코올 발효 공통적으로 거친 과정은 해당 과정이다. 그러면 답은 2번 내야 되겠죠. 3번에 필구산부터 아세틸코와 A 합성되는 것, 이것은 이제 무슨 회로로 들어가기 직전인가? 티슈 회로로 들어가기 직전이고, 그 다음에 5번은 필구산이 환원돼서 젖산 생기는 것, 이거는 요것만 얘기하는 거니까 공통적으로 거친다라고 하지 않죠. 그래서 공통적으로 거치는 것 해당 과정이다라고 하면 되죠. 그래서 2012년도 경기에서 출제됐던 것, 4월 달에 경기에서 출제됐던 게 알코올 발효에 대한 얘기를 물어봤는데 뭐라고 나왔는가 하면 이산화탄소가 방출된다. ATP가 생성된다. 산소를 첨가하면 더 잘 일어난다. 알코올이 더 많은 알코올이 생긴다. 더 많은 알코올이 생긴다.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가 공통적으로 해당 과정을 거친다. 이렇게 해서 문제가 나왔죠. 그러면 여기서 이산화탄소 방출, 알코올 발효에서만 이산화탄소 방출되고 ATP 생성되고 해당 과정 거치니까 해당 과정은 된다. 그렇지만 산소를 첨가한다. 더 많은 알코올 생기는 건 아니죠. 무기호흡이니까. 그래서 무기호흡이기 때문에 산소를 첨가해도 더 많은 알코올 생기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답으로 해서 출제됐던 것. 발효, 호흡과 발효는 거의 많이 출제가 되는 편이니까 이렇게 발효는 잘 알아두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산소 하나가 들어가면 초산이 되죠. 근데 초산은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 고등학교 때는 초산 발효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만 초산은 그냥 산화됐다는 식으로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발효는 그냥 알코올 발효, 젖산 발효 이것만 중점적으로 알아두면 되죠. 그다음에 2번은 다음 중에서 광합성 중한 전자의 흐름으로 맞는 것은 어떤 것인가? 전자 흐름. 광합성에서 전자는 어디에서 방출돼요? 전자가 방출되는 게 어디에서 방출되는가? 광합성에서 전자가 방출되는 것은 엽록소 A, P 얼마인가? 700. 또 엽록소 A, P 680. 또 물 여기에서 전자가 다 방출이 되죠. 호흡에서 전자는 어디에서 나오는가? 광합성에서 전자는 P700, P680 물에서 나오는데 호흡은 전자가 어디서 나오는가? 그렇죠. NADH에서 전자가 나오거나 또는 FADH에서 전자가 나오지. 호흡에서는. 그래서 광합성에서는 전자가 어디서 방출되느냐? P700, P680 물에서 전자가 방출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호흡에서는 전자가 어디서 방출되는가? 그러면 NADH나 FADH에서 전자가 H2에서 전자가 방출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광합성에서 전자의 최종적인 수용체는 누구냐라고 하면 광합성, 그러면 호흡. 광합성에서 전자의 최종적인 수용체는 누구냐 그러면 그렇죠. NADP가 전자를 최종적으로 받아서 NADPH2로 돼야 되지. 근데 호흡에서 전자의 최종 수용체는 누구냐? 그렇죠. O2. O2가 이거 받아갖고 물 만들어줘야 되잖아. 그래서 광합성에선 그러니까 전자 나오는 곳과 수용체, 그걸 잘 알아둬야 되죠. 광합성에서 전자가 나오는 곳은 P700, P680 물에서 전자가 나오고 전자의 최종 수용체는 요놈이고 호흡에서 전자가 나오는 곳은 여기하고 여기서 전자가 나오죠. 이 FADH가 FAD로 되면서 수소가 방출되고
전자가 튕겨 나오는 거잖아요. 요것도 이제 이걸 되면서 이렇게 되면서 가야 되겠지. 그래서 NADH에서 NAD로 가고 D로 가고 FADH2로 돼서 요게 여기로 가면서 수소나고 전자가 나오면 시토크롬 B, 시토크롬 C, 시토크롬 A, A3에서 산소가 만나가지고 맨 마지막으로 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전자의 최종 전자가 나오는 곳은 여기하고 여기서 전자가 나오고 전자의 최종 수용체는 산소 이렇게 돼야 되지. 근데 광합성에서는 전자 여기서 나오고 최종 수용체는 NADP. 내가 전자 나오는 곳 수용체는 계속 하면서 비교하는 게 이것만 따로 하면 이거 헷갈리고 이것 따로 하면 이거 헷갈리고 그래서 자꾸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자가 방출되는 곳은 여기고 수용체는 이거고 방출되는 건 이거고 수용체는 이거다 이렇게 돼야 되지. 그러면 이제 여기서 방출된 전자 여기서 광합성으로 들어가면 엽록소 A에서 방출된 전자가 흐름은 순환적 전자 흐름과 비순환적 전자 흐름이 있죠. 순환적 전자 흐름은 무조건 전자가 방출되면 전자 수용체로 가서 전자가 쭉 흘러서 들어가는데 이게 순환적 전자 흐름이죠. 여기에 뭐가 되는가? 페리독신, 시토크롬 복합체를 거치면서 뭐가 생성되는가? ATP가 생성되죠. 시토크롬 복합체, 시토크롬이 여러 개 쫙 있으면 거기서 시토크롬을 거치면서 ATP, 시토크롬을 거치면서 ATP가 생성되고 플라스토시아닌 들어가지. 그래서 플라스토키논, 시토크롬, 플라스토시아닌 이렇게. 이것은 순환적 전자 흐름. 여기서도 호흡에서 시토크롬 B, C, A 막 거치면서 전자가 전달되면서 ATP 생성되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시토크롬 복합체를 거치면서 ATP가 생성되는 거지. 그러면서 한 바퀴 삑삑 도는 건 순환적 전자 흐름. 비순환적 전자 흐름은 여기서 방출된 전자. 제일 먼저 여기서 전자가 방출되면 이 전자가 방출된 걸 누가 채워주는가? 물에서 나온 전자가 채워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전자가 방출되면 물에서 나온 전자가 채워주고 이 방출된 전자는 어딜 거치는가? 그러면 전자 수용체에서 우리가 순환적 광에서는 플라스토키논을 거치는데 페리독신 거치는데 페리독신 안 거치고 플라스토키논 거치죠. 그래서 플라스토키논에서 시토크롬 복합체 거치면서 여기도 마찬가지 뭐가 생기는가? ATP가 생성되고 플라스토시아닌 거치는 건 똑같고 다시 이걸 채워주는데 요 직전에 전자가 방출이 되지. 그렇죠? 그래서 전자가 방출된다. 그럼 이 방출된 전자는 마찬가지 페리독신 거쳐서 전자의 최종 수용체 누구한테 거치는가? NADP한테 거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NADP H가 되겠지. 이래야 되죠. 그래서 이제 한번 같이 외워봅시다. 순환적 전자 흐름은 전자 수용체, 무조건 전자 나온 전자 수용체 가죠. 전자 수용체 거쳤다가 페리독신 거쳤다가 시토크롬 복합체 거쳐서 플라스토시아닌 거쳐서 엽록소 A로 돌아오는 것. 순환적 전자 흐름. 비순환적 전자 흐름. 여기서부터 시작합시다. 물에서 방출된 전자가 엽록소 A 채워주죠. 채워주면 여기서 방출된 전자는 전자 수용체 거쳐서 플라스토키논 거쳐서 시토크롬 복합체를 거치면서 ATP 만들고 플라스토시아닌 거쳐서 엽록소 A로 거치면 여기서 또 전자가 방출되는 거지. 이게 나가는 거 아니고 여기서 전자가 그러니까 실제로는 여기서 전자가 방출되면 여기서부터 방출돼요. 방출되면서 들어가면서 방출되면서 그걸 채워주는 거죠. 이런 순서가 돼야 되지. 그러니까 순서는 이게 먼저 일어나죠. 전자가 방출돼서 들어가서 가면서 여기서 방출되면 방출된 전자를 채워주고 이 전자가 가야 되죠. 그래서 페리독신 거쳐서 NADP에게 전자가 전달되는 것. 그래서 이런 순서로 기억을 해놓으면 되는데 실제로는 아까 얘기한 대로 이렇게 따로따로 튀어나오는 거지. 전자가. 그러면 이게 전자 전달계라고 한다. 그러면 광합성에서 전자 흐름으로 맞는 것을 찾아라. 그러면 NADPH에서 산소로 가는 거 아니죠. NADPH에서 산소로 가는 게 아니고 물에서 나온 전자가 쭉 해서 여기서 이제 뭐를 다 생략해놨는가? 이 전자 전달계 다 생략하고 여기로 갔다고 하는 거지. 그럼 이 전자가 무슨 회로로 들어가야 되는가? 칼빈 회로로 들어가야 되죠. 칼빈 회로에 누구를 환원시키는 데 들어가는가? 그렇죠. 칼빈 회로 가서 누구를 환원시키는가?
3pg 또는 3pgA를 환원시키죠. 요게 칼빈 회로 갈 때, 칼빈 회로 들어갈 때 RUBP가 6CO2 받아서 CO2 받아서 3pg로 됐다가 3pg가 G3P로 될 때 NADPH가 들어가야 되지. 그 직전에 ATP가 먼저 들어가야 되지. ATP 이용되고 그 다음에 NADPH 돼서 G3P가 됐다가 포당 만들고 나머지는 또다시 RUP로 들어가는 칼빈으로가 들어가죠. 그렇죠? 그래서 PG, 3PG를 환원시키는 데 사용을 해야 되죠. 그래서 순서는 2번밖에 순서가 안 되죠. 아주 간략하게 줄인 순서가 된 거죠. 여기서 물에서 전자전달계 다 생략하고 바로 이걸로 한 거죠. 그러면 다른 거는 맞는가? 그러면 NADPH에서 엽록소로 갈 수는 없잖아. 엽록소에서 NADPH로 가는 건 되죠. 엽록소에서 NADPH로 가는 건 되지만 NADPH로 해서 엽록소로 가는 건 안 되지. 그 다음에 4번은 H2O에서 관계 1로 가는 게 아니라 관계 얼마로 먼저 가야 되는가? 요게 관계 얼마예요? 1. 요게 관계 2가 되죠. 그래서 4번은 왜 틀렸는가? 물에서 관계 얼마로 갔다가 2로 갔다가 1로 간다 그러면 맞는 말이지. 물에서 관계 2로 갔다가 관계 1로 해서 NADP로 간다 그러면 맞는 말이야. 그런데 관계 1이 먼저 나오니까 틀렸죠. 그 다음에 5번은 왜 틀렸는가? NADPH에서 전자전달계로 가는 게 아니라 전자전달계에서 NADPH로 가야 되겠죠. 만약에 그걸 5번을 NADP 빼고 NADH에서 전자전달계 산소 그러면 뭐에서 전자전달 순서인가? 호흡에서 전자전달 순서겠지. 호흡에서는 NADH에서 전자전달계 O2 이렇게 돼야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광합성에서는 이렇게 전자가 전달된다 라고 알아두면 되고, 그래서 답은 2번이 돼야 되고, 그러면 전자전달계 이 정도 정리하면 됐죠. 그래서 칼빈 회로에서는 제일 먼저 뭐 고정이 제일 먼저 일어나는 거 RUBP로부터 이산화탄소 고정이 먼저 일어나죠. 이산화탄소 고정이 먼저 일어나고 난 다음에 3PG가 우선 ATP 받아서 이 두 개의 인산을 갖는 게 됐다가 다시 G3P 됐다가 요게 포장 만들고 다시 RUP로 돌아가는데 ATP가 사용되는 곳이 두 군데. 어디하고 어디에서 ATP가 사용되는가? P3PG가 G3P 될 때 요거 직전에 ATP가 한번 사용이 되고 ATP 또 어디서 한번 사용되는가? 다시 RUP 재생될 때 ATP 한번 사용되죠. ATP 요땐 몇 ATP가 사용되는가? 요게 6개, 요것도 6개죠. 그러니까 12, 12개죠. 그럼 여기에 12 ATP가 사용되고 여기는 6개니까 6 ATP 사용되지. 그래서 합해서 몇 ATP가 사용되는가? 18개 ATP가 사용돼야 되죠. 그래서 포장 한 분자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ATP 개수는 몇 개인가? 18개. 18개. NADPH는 몇 개인가? 12개죠. 요거는 12개인데 요거는 18개. 여기서 12개, 여기 6개 사용했으니까. 그래서 그것도 한번 나온 적 있지. 필요한 NADPH하고 ATP는 칼빈 회로에서 NADPH는 몇 개가 사용되는가? 12개. 포장 한 분자 만들기 위해서 ATP는 몇 개가 사용되는가? 18개가 사용돼야 된다. 돼야 되죠. 예, 그 다음에 3번. 3번은 세포내 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을 찾아라. 그러면 우리 세포내 기관에서는 세포내 소기관에 쭉 세포 한번 정리해보면 핵 있죠. 핵막은 몇 중막이라고 얘기하는가? 이중막 구조이다. 이중막 구조가 세 가지. 뭐가 이중막인가? 핵막, 미토콘드리아막, 엽록체막. 세 가지. 세 가지의 공통점은 핵막, 미토콘드리아, 엽록체막 세 가지의 공통점은 이중막이면서 자체 내에 뭘 가지고 있는가? DNA를 가지고 있어서 자기 복제가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세 가지가 이중막이고, 핵 속에 염색사 있고, 염색사 또 뭐가 뭉쳐있는가? 인 있죠, 인. 그래서 핵막과
핵막과 염색사와 요것을 우리는 핵이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에 구멍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핵공을 통해서 핵에 있는 물질 내보내고 받아들이는 일을 하죠. 단백질도 여기로 들어와야 돼, 안 들어와야 돼요? 단백질도 여기로 들어와야지. 왜 들어와야 되는가? 단백질 어디서 만드는가? 리보솜에서 합성하죠. 그럼 리보솜에서 만드는데 인의 주성분이 뭔가? 단백질과 RNA지. 그럼 RNA는 여기에서 만들어내지만 단백질은 여기서 만들게 들어와야 되겠지. 그래서 여기서 만들게 단백질 들어온 거하고 RNA와 만나서 인이 덩어리가 합성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핵공을 통해서 이동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세포막이죠. 세포막 있고, 그 다음에 핵막과 세포막을 연결하는 통로가 있죠. 그래서 핵막과 세포막을 연결하는 통로, 그래서 물질 운반, 분비물, 노폐물 배출 또는 단백질 이동 통로가 되는 곳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소포체라고 얘기를 하고, 소포체에 붙어있는 알갱이가 바로 리보솜이죠. 리보솜이 붙어있는 소포체는 무슨 소포체인가? 조면소포체. 그럼 조면소포체는 단백질 합성하고, 리보솜이 없는 소포체는 무슨 소포체라고 하는가? 활면소포체. 활면소포체에서 하는 일, 제일 먼저 지질 합성, 두 번째 칼슘 저장, 그 다음에 간에서 독소 해독하죠. 대표적인 게 그 세 가지가 이제 우선 대표적인 활면소포체의 기능이 되는 거고, 왜? 소포체에 붙어있는 리보솜은 뭐 합성 장소인가? 단백질 합성 장소인데, 이 리보솜은, 소포체는 조면 활면, 리보솜은 부착 리보솜과 자유 리보솜 있죠. 그러면 밖으로 인슐린 내보낸다 그러면 밖으로 내보낸 인슐린은 어디에서 만드는가? 부착 리보솜. 그다음에 여기에 있는 내막계 단백질, 이런 단백질도 다 누가 만드는가? 부착 리보솜에서 만들죠. 그런데 이제 이 안에서 사용하는, 뭐 예를 들어서 방수살 만든다 그러면 튜블린 같은 것들을 만들어야 되죠. 그러면 튜블린 같은 단백질 만드는 건 자유 리보솜에서 만들어내지. 그래서 내막계 단백질과 밖으로 분비될 단백질은 다 어디서 만드는가? 부착 리보솜에서 만들죠. 그래서 부착 리보솜은 내막계 단백질과 밖으로 분비될 단백질은 부착 리보솜에서 만든다. 네, 세포 자체 내에서 필요한 단백질은 자유 리보솜에서 만들어낸다라고 하죠. 세포 자체 내에서 필요한 단백질들이 많죠. 세포 골격 같은 것도 있어야 되겠고, 그런 것들은 다 자유 리보솜에서 만들어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런 주머니 모양으로 생긴 이것을 뭐라고 하는가? 골지체라고 얘기하죠. 골지체. 그러면 골지체는 조면소포체에서 만든 단백질이 이게 이렇게 돼서 수송소낭으로 변하지. 그러면 단백질이 수송소낭으로 됐다가 이동돼서 골지체로 이동이 되지. 골지체에 이동되는 요 면을 무슨 면이라고 하는가? 시스면이라고 얘기하죠. 시스면으로 이동돼서 시스터나를 지나서 나가는 요 면은 무슨 면인가? 트랜스면. 그래서 시스면, 트랜스면. 다른 말로 형성면, 성숙면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시스면, 트랜스면, 형성면, 성숙면으로 이동이 돼서 밖으로 분비될 수 있고, 또는 어디로 갈 수도 있는가? 리소솜 속으로 들어갈 수도 있죠. 리소솜. 그래서 리소솜에 무슨 분해 효소가 일로 들어갈 수 있는가? 가수분해 효소가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가수분해 효소 같으면 만들어서 골지체를 통해서 리소솜으로 가고, 만들어서 인슐린 같으면 밖으로 분비가 되죠. 그래서 여기서도 단백질의 변형은 일어나야 안 일어나요? 단백질이 접히면서 변형이 일어나죠. 이걸 뒤로서 접히고 변형이 일어나고, 여기서도 단백질 변형이 일어나야 안 일어나요? 일어나죠. 근데 단백질의 이동을 조절한다 그러면 주로 무슨 체인가? 골지체에선 이동을 조절하지. 리소솜으로 보낼 것인지 밖으로 분비될 것인지. 그래서 단백질의 변형과 이동을 조절한다라고 하면 골지체를 찾아야 되겠죠. 단백질의 변형과 이동을 조절한다. 그래서 골지체로 해서 리소솜으로 갈지 분비소포로 갈지 조절을 한다라고 얘기하고, 그러면 이런 것들을 요 중에서 요거 빼고 리보솜 빼고 요걸 다 무슨 계 단백질이라고 하는가? 내막계 단백질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것까지, 핵막까지. 핵막, 세포막, 소포체, 얘는 다 막구조로 안 돼 있죠. 리소솜, 골지체, 요게 다 내막계 단백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막계 단백질. 근데 미토콘드리아막과 엽록체막은 내막계 단백질이라고 안 하죠.
그래서 내막계 단백질이 이게 바로 부착 리보솜에서 만들어내는 단백질이잖아. 내막계 단백질. 그래서 이건 내막계 단백질이고 미토콘드리아나 엽록체는 내막계 단백질이라고 안 한다. 그래서 그 미토콘드리아 엽록체는 자체 내의 리보솜에서 단백질 만들어내잖아요. 또는 자유리보솜에서 만들지만 자체 내 리보솜에서 단백질 합성해서 막 구조를 형성하죠. 이 막이라면 단백질과 인질로 돼 있잖아. 그래서 미토콘드리아하고 엽록체는 자체 내 단백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게 아홉상 9 플러스 2 구조로 된 건 무슨 체라고 얘기하는가? 중심체. 중심체는 9 플러스 2구가 아니라 9 플러스 무슨 구조인가? 0구조. 여기에서 편모나 선모가 만들어지면 9 플러스 2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중심체 실제로 이제 저 핵 근처에 있겠죠. 핵 근처에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지금 계속 얘기했던 이런 모양으로 생긴 게 미토콘드리아, 외막, 내막이죠. 그래서 미토콘드리아는 외막, 내막인데 내막이 요 놈만 주름져 있지. 그래서 주름진 구조라고 해서 무슨 구조라는가? 크리스탈 구조 또는 크리스테 구조라고 얘기하죠. 주름져 있는 건 크리스탈이라는 뜻이, 주름졌다는 뜻이죠. 또 이제 엽록체가 이렇게 있겠고. 엽록체의 녹색 부분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그라나, 명반응이라는 장소. 무색 부분은 스트로마, 안반응이라는 장소. 그래서 엽록체의 그라나, 명반응, 스트로마, 안반응 장소고 DNA는 어디에 있는가? 스트로마에 있죠. 스트로마에 DNA도 있고 RNA도 있고 리보솜도 다 여기에 있지. DNA, RNA, 리보솜 다 있고. 미토콘드리아의 DNA, RNA, 리보솜은 미토콘드리아 기질에 있지. 미토콘드리아 기질의 DNA, RNA, 리보솜. 그래서 여기 엽록체. 그래서 이것도 막구조긴 막구조인데 요 막만은 내막계 단백질이라고 내막계 단백질이라고 얘기하지 않는 거지. 내막계는 요걸 내막계라고 얘기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싸고 있는 세포벽 있죠? 세포벽 구조로 돼 있다라고 하고 중심액포가 있고 이제 세포의 구조가 되는 거지. 이 정도 하면 세포의 구조 정리는 됐죠. 그러면 이제 1번에 리보솜은 원핵, 진핵생물 둘 다 존재하지만 초고속 원심분리 시 진핵 및 원핵생물의 리보솜은 서로 다른 침강 속도를 보인다. 침강 속도 알죠? 원핵생물의 리보솜은 원핵생물의 리보솜과 진핵생물의 리보솜. 원핵생물의 리보솜은 침강 속도가 몇 S인가? 70S, 요거는 80S가 되죠. 그리고 소단위체, 대단위체는 얼마가 되는가? 여긴 50S하고 30S. 요거는 60S하고 40S가 되죠. 그래서 70만 외워두면 20씩 줄이면 되고 80만 외워두면 20씩 줄이면 되겠지. 그렇게 해서 침강 속도를 보인다. 원핵생물의 진정세균과 고세균은 똑같이 침강 속도가 같다 다르다? 진정세균과 고세균의 리보솜의 침강 속도는 같다. 그렇죠. 그래서 고세균과 진정세균은 리보솜의 침강 속도만은 같아요. 같은 것. 그 고세균과 진정세균 침강 속도는 똑같이. 고세균, 진정세균 모두 침강 속도는 같다. 요게 이제 리보솜이죠. 그 다음에 2번은, 그래서 1번 맞는 말이고, 2번은 핵막은 이중막으로 핵막에 있는 작은 구멍을 통해서 RNA를 밖으로 통과시킨다. 맞는 말이고, 3번에 골지체 세포에서 받은 단백질 변형시키고 이동을 조절한다. 맞죠? 그 다음에 리소솜에는 소화 효소뿐 아니라 세포의 해로운 물질의 분해, 무슨 작용도 하는가? 식균 작용을 하니까 분해 작용도 한다. 또 자체 내 손상된 기관도 분해해야 하네요. 분해하지. 미토콘드리아가 손상됐다? 리소솜이 분해하죠. 그래서 손상된 세포 내 기관이나 또는 세균, 식균 작용을 한다. 5번은 식물의 광합성은 엽록체에서라면 조류에서도 엽록체. 광합성은 다 엽록체에서 광합성하죠. 그래서 엽록체에서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잘못된 건 5번 잘못됐지. 여기 이제 세포 내 소기관에 대한 얘기를 한 거고, 그래서 5번이 답이죠.
그다음에 4번은 효소. 효소에서 다음 효소에 대한 설명하고서 효소는 기질의 화학 반응이 쉽게 종료될 수 있고 쉽게 전이 상태에 도달하게 된다. 반응의 진행이고 여기가 에너지가 됐을 때 이런 모양으로 반응이 일어났으면 요만큼의 에너지를 우리는 무슨 에너지라고 얘기하는가? 활성화 에너지. 여기에서 여기까지 무슨 열이라고 하는가? 반응열. 그래서 요게 활성화 에너지. 여기는 반응열. 그러면 여기는 뭐라고 하는가? 여기는 그냥 자유에너지. 여기도 자유에너지죠. 그래서 여기가 여기가 10이고 여기가 23이다. 그러면 여기에 반응하기 전에 자유에너지는 얼마인가? 10. 그런데 여기까지 도달했을 때 에너지는 얼마인가? 23. 요 상태를 무슨 상태라고 얘기하는가? 이게 전이 상태라고 얘기하죠. 전이 상태. 그럼 이게 반응이 끝난 후에 에너지. 그래서 이게 만약에 0이라면 반응열은 얼마가 되는가? 10이 되는 거지. 반응열은 10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면 여기서 효소가 작용하면 어떻게 되는가? 효소가 작용하면 자유에너지를 낮게 한다라고 하면 안 되죠. 무슨 에너지를 낮춰주는가?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준다라고 얘기해야 되죠. 그럼 효소가 작용하면 활성화 에너지가 낮아지는 거고 반응열은 어떤가? 같죠. 반응열은 변하지 않는다. 활성화 에너지만 낮춰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 효소는 기질의 화학 반응이 가장 쉽게 종료될 수 있고 쉽게 전이 상태에 도달하게 한다. 맞죠? 전이 상태. 2번은 대부분의 효소는 금속 이온의 도움을 받지 않는다. 금속 이온의 도움을 받는 효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표적인 효소가 아까 잠깐 나왔었는데 전자전달 효소 시토크롬. 시토크롬의 조효소가 뭐가 되는가? 시토크롬의 보조인자가 뭐가 되는가? 철이잖아요. 그래서 철이 보조인자로 금속 원소가 쓰이면 우리는 그걸 무슨 족이라고 얘기하는가? 보결족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보결족. 우리가 이런 기질이 있을 때, 이런 기질을 분해할 때 이런 효소가 작용을 했다 그러면 이 효소가 기질을 분해할 수가 없지. 그럼 여기에 요만큼이 붙어 있어야 요 기질을 분해할 수가 있죠. 그럼 요거 이름을 우리는 뭐라고 하는가? 보조인자라고 하죠. 보조인자. 근데 보조인자가 비타민일 때는 뭐라고 얘기해요? 비타민일 땐 조효소라고 얘기하는 거고, 금속 원소일 때 보결족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보결족. 그래서 보조인자가 밑에 써야 되겠다. 보조인자가 비타민일 경우는 보조효소라고 하고, 금속 원소일 경우는 보결족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럼 요건 무슨 요소라고 얘기하는가? 주요소라고 얘기하죠. 주요소의 주성분은 단백질, 요거의 주성분은 비타민이나 금속원소고, 요거는 열에 약하고 분자량도 크다. 그래서 분자량도 크고 열에 약하다. 그리고 요거는 열에 강하고 분자량도 작죠. 아주 작지. 그래서 열에 강하고 분자량도 아주 작다. 이런 것들, 비타민도 열에 강한 비타민 많이 있잖아요. 비타민 B 같은 건 열에 강하죠. 그러니까 밥을 팍팍 쪄서 해 먹어도 비타민 B는 남아있는 거지. 비타민 B가 열에 약하면 밥 쪄 먹지 못하고 생쌀 먹어야 되지. 그래서 열에 강하다. 비타민 B가 NADP나 FAD, NADP에 있는 니코틴산 아미드, FAD에 있는 플라빈, 이런 것들 다 비타민 B예요. 비타민 B 복합체들이지. 그래서 NAD나, 이거는 NAD나 NADP나 FAD나 이런 것들이 다 비타민이고, 금속원소는 이제 대표적인 게 철, 금속원소, 보결족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열에 다 강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금속 원소의 도움을 받는 효소도 있다가 되죠. 네, 이거 붙여도 되고, 근데 여기서 쓰는 거니까 안 붙인 거지. 그 다음에 3번에 최적 활성도를 보이는 좁은 범위의 온도, pH, 염도는 효소 간에 서로 비슷하다? 아니죠. pH 다르죠. 최적 온도는 우리 몸에서 작용하는 최적 온도는 다 비슷하지만, 최적 온도는 체온 범위지만 pH는 입과 위와 소장에서 작용하는 pH가 다 다르잖아요. 입에서 작용하는 효소의 pH는 7, 위는 2, 소장은 8. 그래서 pH가 다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틀렸고, 4번은 활성화 에너지는 반응 개시 전부터 분자 가지고 있어야 되는 최대한의 내부 에너지다. 아니죠. 반응부터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무슨 에너지가? 그냥 자유 에너지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자유 에너지다 라고 얘기하고, 효소는 활성화 에너지를 낮게 해서 반응을 촉매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잘못 맞는 건 1번 내야 되죠. 네, 5번 들어가서 광합성 효율을 높이기 위한 C4 식물, 캠식물. C4 식물, 캠식물은 이산화탄소를 RUBP가 이산화탄소 받아서 3PJ 됐을 때 이산화탄소를 받는다. 그랬을 때 이때 작용하는 효소가 바로 루비스코 효소죠. 근데 루비스코 효소는 이산화탄소만 결합하는 게 아니라 산소도 결합시켜주기 때문에 루비스코 효소 말고 이산화탄소만 좋아하는 효소가 바로 PP 카르복실라제라는 효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PP 카르복실라제가 PEP를 이산화탄소를 받아가지고 요게 PP 카르복실라제. 그래서 PP 카르복실라제가 이산화탄소 받아서 뭘로 되는가? 옥살 아세산이 되죠. 옥살 아세트산 C4가 되고 PEP는 C3죠. C3하고 하나 만났으니까 C4가 되는 거지. 포스포 에놀 피루산이죠. 그러면 됐다가 이 옥살 아세산이 뭘로 되는가? 말산이 되죠. 말산 됐다가 이 말산의 상태로 여기가 무슨 세포인가? 그러면 엽육세포고 여기에 있는 세포가 무슨 초세포인가? 유관속초세포겠지. 속초세포죠. 그래서 말산의 상태로 유관속초세포로 들어가지. 누구를 통해서? 그렇지. 원형질 연락사를 통해서 들어가야 되죠. 세포 연접. 원형질 연락사를 통해서 말산으로 들어간 다음에 요놈이 다시 피루부산이 되죠. 그럼 피루부산은 그 유명한 탄소 3개짜리니까 그러면 여기 산소 4개인데 탄소 3개짜리로 됐으니까 이산화탄소가 떨어져 나가죠. 그럼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많이 축적이 되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6RUBP가 받아서 다시 PGA 3PG로 되면서 무슨 회로가 돌아가게 되는가? 칼빈 회로가 일어나는 거지. 그러면 이제 얘는 다시 말산 됐다가 피루부산으로 들어가서 다시 PEP로 변하게 되는 거고. 이게 포스포 에놀 피루부산의 전신이잖아요. 그래서 피루부산의 전신 포스포 에놀 피루부산이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산화탄소를 아무리 적은 이산화탄소가 들어와도 아무리 적은 양의 이산화탄소가 들어오더라도 요 PEP 카르복실라제는 계속해서 만들어주는 거지. 그래서 이 식물이 바로 무슨 식물인가? C4 식물이죠. 네. 근데 C4 식물인데 캠식물은 뭔가? 캠식물은 장소가 같지. 캠식물은 장소는 다 엽육세포예요. 캠식물은 장소는 다 엽육세포인데 요게 언제 일어나요? 네, 밤에 일어나고 요거는 낮에 일어나는 거지. 그러면 C4와 캠의 차이점은 뭔가? C4 식물은 장소를 다르게 하죠. 장소가 다르지. 그런데 캠식물은 이건 장소는 다 같고, 캠식물은 장소는 다 같고, 이게 낮이고 이게 밤이지. 엽육세포는 똑같고, 캠식물. 그래서 C4와 캠식물의 작용 중에서 서로 유사한 것은 어떤 것인가? 요게 유사하죠. 요걸 받아들인다는 거. C4에 저장된 거. 그런데 C4 식물은 무슨 세포에서 고정시키는가? 엽육세포에서 고정시키는 거고,
그 다음에 C3, 캠식물은 언제 고정시키는? 밤에 고정시키는 거죠, 밤에. 그래서 루비스코의 효소가 아닌 다른 효소에서 탄소 고정의 첫 단계가 수행된다. 3번이 돼야 되죠. 1번에 기공이 일반적으로 낮에 닫혀 있는 거, 무슨 식물? 1번은 무슨 식물일까? 그렇죠. 캠식물이죠. 캠식물은 낮에 기공을 닫고 밤에 기공을 열어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서 이렇게 돼야 되지. 그래서 1번은 캠식물이죠. 2번은 말도 안 되는 말이고, 2번은 X. 그 다음에 4번도 마찬가지. 대부분의 당의 생성은 밤에 일어나는 거,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밤에 캠식물, 밤에 이걸 흡수했지만 당을 만들 수는 없지. 켈빈 회로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명반응이 일어나야 되잖아. 그러니까 칼빈 회로도 어차피 낮에 돌아가는 거죠. 그 다음에 엽록체 그라나 구조 가지고 있지 않다. 이것도 틀린 말이고. 그래서 맞는 건 3번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6번은 모든 에너지 방출 대사 중에서 호흡 과정에서 유산소 호흡이 ATP를 얻는데 유산소 호흡에서 해당 과정에서 시작하고 미토콘드리아에서 완료된다고 가정할 때 한 개의 포장으로부터 얻어내는 ATP의 개수는 몇 개의 ATP가 생성되는가? 그러면 한 개의 포장으로부터 얻어지는 개수는 해당 과정에서 몇 ATP가 생성되는가? 2ATP. 몇 개 생성되고, 몇 개 소비되고 몇 개 남았는가? 2개 소비되고 4개 남았으니까 2개 남았죠? TCA 회로에서 몇 ATP인가? 2ATP. 누구하고 누구 사이에서 나오는가? 그렇죠. 숙신산 직전. 알파케토와 숙신산 사이에서 하나 나오는데 필부산이 2분자니까 2ATP가 돼야 되지. 포장 한 분자가 2분자의 필부산 되니까 2ATP. 그 다음에 전달계에서 해당에서 만들어진 ENADH 하고 TCA 회로에서 만들어진 EFADH2하고 8NADH가 되죠. 요게 ATP를 만들면 몇 ATP가 나오는가? 하나당 3ATP 나오지. 그럼 3위는 얼마인가? 6. 요건 하나당 2가 나오죠. 그럼 2는 4. 요건 하나당 3이니까 3, 8, 24. 그래서 합해서 몇 ATP가 나오는가? P. 그래서 합해서 38이 나와야 되지. 38 ATP가 생성된다. 요 ATP 생성되는 걸 무슨 인산화라고 하는가? ATP 만드는 걸 ADP가 인산과 합해서 ATP가 되지. 요걸 무슨 수준 인산화인가? 그렇죠. 이렇게 되면 이렇게 기질이 있으면 효소치 효소 요거는 기질. 그럼 요 기질이 인산 하나 띄어서 ADP한테 인산 주면서 ATP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기질에 의해서 ATP가 만든다. 그래서 무슨 수준 인산화인가? 기질 수준 인산화. 그래서 요건 기질 수준 인산화, 요것도 기질 수준 인산화. 얘는 산소하고 결합해서 만들기 때문에 산화적 인산화. 그래서 기질 수준 인산화, 산화적 인산화. 그래서 인산화에는 ATP 만드는 인산화에는 ATP 만드는 곳이 엽록체에서 ATP 만드는 곳은 무슨 인산화라고 하는가? 엽록체에서 ATP 만드는 것은 광인산화라고 얘기하죠. 광인산화라고 얘기하는데 인산화. 그런데 미토콘드리아에서 ATP 만들어내는 것은 기질 수준 인산화와 산화적 인산화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엽록체에서 광인산화고 미토콘드리아 기질 수준 인산화와 산화적 인산화다. 그래서 인산화 과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38 ATP가 생성되는데 38이 없잖아. 그럼 얼마 찾아야 돼요? 36 찾아야 되지. 그래서 왜 이럴 때 36으로 될 때 38이 없을 때 36으로 되는 건 어디에선 36 되는 게 있는가? 뇌세포에선 36 될 수 있죠. 왜 뇌세포에선 36 될 수 있는가? 그러면 뇌세포에서는 이게
전자전달기로 넘어갈 때 그대로 1루에서 전자전달기 넘어가는 게 아니라 요게 FAD로 들어가서 전자전달기 넘어가는 게 있죠. 그러면 이 해당해서 이건 해당 과정 세포 기질이잖아요. 세포 기질에서 생긴 게 미토콘드리아 들어갈 때 FAD에 바로 넘겨주는 경우가 있어. 그럼 FAD에 바로 넘겨주면 이게 2는 4잖아. 그럼 여기서 2 빼야지. 그럼 32가 되는 거죠. 34가 될 수도 있고 다른 세포에서도 36 될 수도 있을까 없을까? 다른 세포에서 36 될 수도 있어요. 왜 그런가? 그러면 이게 정확하게 우리가 3으로 계산했잖아요. 3으로 계산했는데 2.5에서 3.3 정도 되거든, ATP가. 2.5 ATP에서 3.3 정도 되니까 만약에 2.5 ATP다 그러면 이거보다 적어지지. 적어지죠.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 ATP가 38 ATP가 정확하게 안 되고 38보다 약간 더 작아질 수도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 뇌세포에서 그런 경우도 있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이게 정확하게 정수로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 2.5에서 3.3이나 이것도 마찬가지. 정수로 떨어지지 않죠. 이것도 소수로 떨어지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정확하게 여기서 1.5에서 2분자 이 정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2.5에서 3분자 3.3 이 정도. 1.5에서 2분자.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가 있죠. 세 가지 경우 때문에 ATP가 38 ATP가 정확하게 안 되는데, 또 한 가지는 해당 과정은 무슨 질에서 일하는데, 세포질에서 해당 과정에는 피루부산이 생겼잖아요. 피루부산이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갈 때도 에너지가 사용돼서 들어가지. 약간 소비가 되지. 그래서 정상적으로 38보다 약간 적게 나온다. 그래서 이럴 때 없으면 36, 5번 답으로 찾아야 된다 이 말이죠. 네. 그 다음 들어가서 7번은 감수 제1분열 전개, 그림과 같은 일이 일어나서 정자가 형성됐다. 다음 중에서 어떤 것과 관계가 있는가? 이것은 뭐가 일어났다고 얘기하는가? 교차가 일어났죠. 그럼 교차가 일어났는데 생식세포가 7대 3대 3대 7로 B가 됐지. 생식세포의 생식세포가 BD 대 BD 대 BD 대 BD가 7대 3대 3대 7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교차율은 몇 퍼센트 미만이니까? 50% 미만이니까 교차된 게 요거 교차된 거지. 그럼 요거 두 개가 교차된 거니까 전체 몇 개 중에서 20개 교차율을 치면 20개 중에서 몇 개가 교차된가? 6개가 교차된 거죠. 곱하기 100. 그러니까 5, 6이 30%가 교차율이 된 거지. 그래서 교차율은 30%가 된다. 그러면 이런 교차는 언제 일어나는가?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일어나는 것은 무엇인가? 그러면 돌연변이 아니고 자매염색체 분리되는 거는 어디에서 자매염색체가 분리되는가? 체세포 분열에서 하고 감수제 몇 분열에서? 2분열에서. 체세포 분열에서도 자매염색체가 딱 분리되고, 감수제 2분열에서 제1분열에서는 상동염색체 분리되고, 제2분열에서 자매염색체. 그래서 자매염색체는 체세포 분열과 감수제 2분열. 체세포 분열과 감수제 2분열. 그다음에 염색체 비분리나 전이 이런 건 아니죠. 그건 뭐가 일어났다라고 얘기하는가? 교차가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교차, 대리비전 대교차 4번이 돼야 되죠. 그 다음에 혹시나 문제 나올 때 이건 무슨 세포의 비가 이렇다는 소리예요. 생식세포의 비가 7대 3대 3대 7 나왔다는 얘기죠. 생식세포가. 그러면 우리가 정자 만들 때는 어떻게 정자 만들어지는가 하면, 정자 만들 때 EN짜리 원생식 세포가 정원세포 됐다가 요게 제1정모세포 됐다가 제1정모세포 됐다가 요게 제2정모세포 되면 제2정모세포 됐다가 요게 정세포가 됐다가 뭐가 형성되는가? 정자가 형성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라지 A, 라지 B, 라지 A, 스몰 B, 스몰 A, 라지 B, 스몰 A, 스몰 B일 때 지금 바로 얘기했던 7대 3대 3대 7이다. 그럼 30% 교차이 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런데 제2정모세포에서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가
인 제1정모세포 100개가 있는데 100개가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제2정모세포가 교차된 제2정모세포가 교차된 제2정모세포가 40개 있다. 교차율 얼마인가? (100개) 있는데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인 정모세포가 연관된 건 라지 A와 라지 B가 연관돼 있어. 스몰 a와 스몰 B가 연관돼 있었는데 연관되어 있고 이런 제1정모세포 100개가 있는데 교차된 제2정모세포가 40개 있단 말이야. 그러면 교차율 얼마가 되겠는가? 라고 했을 때 라지 A, 라지 B, 라지 A, 라지 B 이게 스몰 a, 스몰 b, 스몰 a, 스몰 b 이렇게 되어 있다가 이게 교차가 되면 이렇게 엇갈리는 게 교차일 거 아니야. 그러면 이게 교차가 일어나서 이렇게 엇갈려서 라지 A, 라지 B고 이쪽에는 라지 A, 스몰 B가 됐어. 또 스몰 A, 스몰 B인데 스몰 A, 라지 B 이런 게 교차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이런 게 몇 개 있다는 소린가? 이게 100개 있는데 100개가 있는데 이게 교차된 게 40개라는 소리는 이거 20개, 이거 20개 해서 40개 있다는 소리잖아. 40개 있죠? 그럼 나머지는 이거 교차된 게 있으면 나머지는 다 어떻게 돼 있다는 소린가? 그냥 제2정모세포가 다 연관돼 있다는 얘기지. 라지 A, 라지 B, 라지 A, 라지 B. 라지 A, 라지 B, 라지 A, 라지 B.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지. 제2정모세포가. 그러면 한 개의 제1정모세포에서 만들어진 제2정모세포는 2개 만들어지잖아. 한 개의 제1정모세포에서 제2정모세포 2개 만들어지니까. 그럼 이게 100개가 있다고 치면, 제2정모세포는 200개가 돼야 되지. 이거 100개 있으면 이거 100개, 이거 100개일 거 아니야. 하나에서 둘 나오고, 둘에서 넷 나오잖아. 그럼 제1정모세포 하나에선 정자 4마리 나오잖아. 그럼 이건 2마리 나오지. 그럼 이거 100마리 있으면 이건 200마리지. 그럼 이거 몇 마리인가? 400마리지. 400마리죠. 그러니까 100마리 중에서 교차된 게 40마리란 말이야. 그럼 교차된 게 40마리니까 요거가 40마리고 나머지는 다 이거를 연수니까 200마리 중에서 이건 몇 마리가 되는가? 160마리가 되는 거지. 그래야 200마리잖아. 100마리에서. 그럼 이제 정자 몇 마리 만들어져야 되는가? 400마리 만들어져야 되지. 그럼 정자 400마리 만들어지면 여기에서 정자가 만들어질 때 라지 A, 라지 B 된 정자, 라지 A, 스몰 B인 정자. 여기서는 스몰 A, 라지 B인 정자, 스몰 A, 스몰 B인 정자가 다 20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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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마리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럼 나머지 다 연관된 거는 몇 마리 나오는가? 이것도 다 만드니까 320마리 나올 거 아니야. 그래야 400마리지. 그런데 400마리 중에서 교차된 게 몇 마리인가? 요게 교차됐지. 라지 A, 스몰 B, 스몰 A, 라지 B가 교차됐잖아요. 그럼 400마리 중에서 40마리가 교차된 거지. 그럼 교차율은 몇 %인가? 10%다. 이렇게 돼야 되죠. 그래서 교차율은 10%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혹시나 제2정모세포라고 나오면 정신 차려서 풀어야 돼. 예, 요걸 제1정모인데 100개 중에서 40개 일어나서 그 40%라고 큰일 나지. 그래서 이 전체, 그러니까 100개 중에서 40개라고 40% 그냥 이걸로 계산하면 안 되고, 요거는 제1정모세포고, 제2정모세포고, 정세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100개면 이거는 몇 개 나오는, 요게 제1정모세포가 100개라면, 제2정모세포는 이게 100개라면, 이거는 200개가 나오는 거고, 정자는 몇 마리가 나오는가? 400마리가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400개 중에서 40개가 교차됐으니까 교차율은 10%다. 이렇게 돼야 되지. 이해가 되죠? 그렇게 해서 교차율, 혹시 제2정모세포가 나오면 그렇게 교차율 찾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조금 쉬었다가 조류 인플루엔자 8번부터 해나갑시다.